서울 한복판 가장 번화한 상권에 자리한 대형 은행 본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출근길을 서두른 직장인들, 점심 전 업무를 해결하려는 기업가들, 예약을 마친 VIP 고객들이 대기번호를 손에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라기보다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무대 같았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서로의 시선을 의식했고, 은행 직원들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다루었다.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출입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왔다. 70을 넘긴 농부 김대호였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도 고급 시계도 없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농사로 다져진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차림새로 은행 안에 들어섰다. 순간적으로 주변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고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몇몇은 속삭였고 몇몇은 눈길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대호는 그런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번호표조차 뽑지 않은 채 곧장 창고 쪽으로 향했다.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은행의 지점장 박준석은 안쪽 사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38살의 그는 흔히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력을 자랑했다. 국내 최고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MBA 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수입차 동호회에서 모임을 갖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정장을 걸치며 스스로를 성공한 금융인이라 믿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눈앞의 광경은 불편한 장면에 불과했다. 은행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 같은 손님이 들어온 듯한 느낌. 그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며 상황을 관망했다. 김대호는 은행의 일반 고객용 창고가 아니라 VIP 전용 창고로 다가갔다. 담당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용건을 물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에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서 45억 원을 다른 금융사 계좌로 이체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소리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다. 직원의 손이 멈췄고 대기하던 고객들은 숨을 삼키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금액은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 정도라면 기업가 고객들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수십억 원 단위의 이체를 창고에서 요청하는 농부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다. 당황한 직원이 확인 절차를 시작하려 했을 때 안쪽 사무실에서 박준석 지점장이 걸어 나왔다. 그는 일부러 느린 걸음으로 상황을 장악하려는 듯 모습을 드러냈다. 고객들 앞에서 건의를 과시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박준석은 대호의 옆에 서서 직원이 들은 말을 다시 확인했다. 대호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석은 순간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주변 직원과 고객들에게도 잘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만약 고객님 계좌에 그 돈이 정말 있다면 제가 2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이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참았고 대기 중이던 고객들 중 일부는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다. 은행 한복판이 조롱과 긴장으로 뒤섞였다. 대호는 여전히 차분했다. 주변의 반응과 지점장의 태도는 오히려 익숙한 풍경처럼 보였다. 평생 동안 그는 외모와 배경만으로 판단하는 시선을 수도 없이 견뎌왔다. 오늘 이 자리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제도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박준석은 속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었고 성공의 척도는 곧 돈과 배경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김대호는 결코 이 은행 VIP 창구를 차지할 수 없는 인물처럼 보였다. 농부 차림을 한 노인이 수십억 원을 이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눈에는 단순한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뿐이었다. 그러나 은행 안의 공기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다. 몇몇 고객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했고 일부 직원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농부 차림의 노인이 허황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있는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김대호는 그저 한마디를 남기고 있었다. 오늘 반드시 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호한 요구. 그 말은 가볍지 않았고 지점장이 던진 조롱과는 다른 무게감을 품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은행 안은 2가지 공기로 갈라졌다.
한쪽은 여전히 비웃음과 의심이었고 다른 한쪽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경계였다. 박준석은 자신이 던진 농담 섞인 발언이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은행 안의 시선은 김대호에게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이날의 시작은 그저 평범한 은행의 하루였다. 그러나 농부 차림의 한 노인이 내민 요구와 지점장의 조롱이 맞부딪히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김대호가 은행 한복판에서 수십억 원의 이체를 요구하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노인이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모습은 단순히 한 농부의 차림일 뿐이지만 그의 지난 세월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비좁은 초가집에서 5남매와 함께 살던 시절 매 끼 일을 해결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했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다. 집안에는 제대로 된 책 한 권조차 없었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호기심을 가진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들판에서 놀고 개울에서 물장구 칠 때 그는 마을 회관에 버려진 오래된 신문을 주워와 읽었다. 글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며 세상 밖의 이야기를 상상했다. 초등학교 시절 시골 학교의 교사였던 박 선생은 그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는 늘 말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언젠가 크게 될 거다. 수업이 끝난 뒤 자신의 낡은 책을 빌려주기도 했다. 대호는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그 책을 붙들고 시간을 보냈다. 피곤해 눈꺼풀이 내려앉아도 끝내 몇 쪽이라도 더 읽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러나 가난은 잔인했다. 친구들 중 절반은 중학교에 가지 못했다. 대호 역시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배우지 못하면 평생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그는 낮에는 밭일을 돕고 밤에는 공부를 이어갔다. 교과서를 제대로 살 돈조차 없어 친구에게 빌리거나 중고장터에서 찢어진 책을 주워와 공부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시골에 남아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홀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은 그에게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시작했고 하루 품삯을 받아 여인숙 방세와 끼니를 해결했다. 세 사람과 함께 비좁은 방을 나누었으면서도 그는 밤마다 책을 펼쳤다. 낮에는 땀으로 젖은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했고 밤에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무료 야학에 나가 글과 수학을 배웠다. 그렇게 고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반드시 배워야 한다. 16살에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때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과 약속했다. 가난을 벗어나되 결코 교만해지지 않겠다고. 첫 월급을 제대로 받았을 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선택을 했다. 동료들이 술자리에 돈을 쓰거나 새 옷을 살 때 그는 증권사 창고로 가서 주식 몇 주를 샀다. 당시 사람들은 시골 출신의 막일꾼이 주식을 산다며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는 신문에서 책에서 배웠다.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20살을 지나면서 그의 하루는 더욱 치열해졌다. 아침 5시에 현장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한 뒤 저녁에는 야간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했다. 강의가 끝나면 다시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서 책을 붙들었다. 몸은 늘 고단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조금씩 돈이 모였고 그 돈은 빠짐없이 저축이나 투자로 향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일시적인 즐거움에 돈을 쓰는 동안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고 있었다. 25살 무렵 그는 인생의 동반자 이선희를 만났다. 선희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넉넉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걸어갔다. 때로는 한 달 내내 밥상 위에 김치와 달걀 프라이밖에 없었지만 대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언젠가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해.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뜻을 지지했다. 그 후 3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마침내 큰 기회를 잡았다. 10수년 동안 모은 돈으로 경매에 나온 작은 농장을 구입했다. 많은 이들이 헛돈 쓴다며 비웃었지만 그는 그 땅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황폐한 밭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가 오늘 은행 창고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 농부의 차림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긴 세월이 남긴 흔적이자 선택이었다. 은행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호는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그 판단이 진실일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겉모습 뒤에 있었다. 가난과 굴욕을 딛고 여기까지 걸어온 삶. 그 삶의 무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장이 열리고 있었다. 노인의 차분한 표정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야기와 결심이 숨어 있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의심과 비웃음을 이어갔지만 대호의 진한 발자취는 이미 그 누구보다 무겁고 단단했다. 김대호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가난을 벗어나되 교만해지지 말자던 다짐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다. 서울에서 마기를 하며 모은 돈은 항상 저축과 투자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루 벌어 하루 쓰기도 빠듯한 형편에 왜 주식 몇 주를 사들이는지, 왜 낡은 신문을 붙들고 경제기사를 분석하는지.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남들이 웃고 지나가는 기회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의 첫 투자는 작았지만 의미가 컸다. 증권사 직원이 건네준 거래 내역서 한 장은 희망의 증표와 같았다.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월급을 받으면 술집으로 향하거나 잠깐의 유흥에 돈을 썼다. 대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는 밤마다 회계학 교재를 펼쳤고 공사장에서 얻은 경험을 숫자로 연결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삶을 바꾸는 열쇠라고 믿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활은 더욱 고단해졌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야간 강의를 들었으며 새벽에는 또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피로가 쌓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쌓아둔 돈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작은 주식 계좌는 서서히 불어났다. 단순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부한 뒤 신중하게 선택한 결과였다. 2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났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선희였다. 선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대호의 성실함과 뚝심을 존중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결혼 후에도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선희는 남편의 선택을 끝까지 믿었다. 매일 같은 반찬이 식탁에 올라도 불평하지 않았다. 대호는 그런 아내에게 늘 감사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결코 버티지 못했을 세월이었다. 이 시기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10수년 동안 모아둔 돈으로 농지를 사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서울에서 돈 벌어 다시 시골 땅을 선다고?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대호는 달리 보았다. 남들이 버린 땅에도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경매에 나온 작은 농장은 방치된 채 값이 헐값이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땅을 사들이는 순간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이라 조롱했지만 그는 확신했다. 농장을 인수한 뒤 그는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농업 잡지를 구해 읽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메모하며 새롭게 시도할 방법을 찾았다. 낮에는 직접 밭을 돌보고 밤에는 다시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주변에서는 고생만 더 늘었다고 했지만 대호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 건설 현장에서 터득한 끈기와 계산 능력이 농장 운영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몇 년이 흐르자 땅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버려진 밭은 서서히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농장은 점차 규모를 갖춰갔다. 이익이 발생하자 그는 다시 그 돈을 투자에 돌렸다.
부동산을 사들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주식을 매입했다.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움직였다. 모두가 두려워 팔아치울 때 그는 오히려 더 매수했다. 그것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오랜 공부와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검소했다. 농장에서 일하며 번 돈은 대부분 재투자로 돌아갔고 집안 살림은 최소한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선의와의 관계는 돈보다 더 단단했다.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했고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었다. 실제로 그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김대호가 처음 농장을 샀을 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5년이 지난 후에는 달라졌다. 이웃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식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배운 것을 기꺼이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그의 계좌는 눈에 띄게 불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낡은 트럭을 몰았다. 외형에 신경 쓰기보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원칙이었다. 돈이란 본질적으로 도구일 뿐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농장 운영에서 얻은 수익은 또 다른 투자로 이어졌다. 그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도 마음속 다짐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그의 모든 선택을 관통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을 뚫고 올라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작은 주식 한 장, 버려진 땅 한 필지, 매일의 공부와 절약, 그것들이 모여 오늘의 김대호를 만들고 있었다.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의 과거는 이렇게 쌓여 있었다. 세상은 외모와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했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깊은 뿌리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김대호의 농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졌다. 처음에는 버려진 땅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비웃었지만 몇 해가 지나자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다. 잡초만 무성하던 땅은 생산적인 농지로 변했고 가축들도 건강하게 자라났다. 수익은 꾸준히 발생했고 그는 그 수익을 다시 투자로 돌렸다. 단순히 땅을 일구는 농부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읽는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검소했다. 넉넉한 수익이 생겼지만 생활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낡은 트럭을 그대로 몰았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집에서 살았다. 그러나 속은 달랐다. 통장과 계좌 안에는 이미 억대가 넘어선 자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검소하게 사는 농부 부부로만 여겼다. 그가 새로운 투자를 결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며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그는 오히려 기회를 보았다. 값이 떨어진 건물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급격히 올랐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아내 이선희는 여적이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때때로 주변에서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도 선희는 남편을 존중했다. 그녀는 가정교사로 일하며 벌어온 소득도 기꺼이 생활비에 보탰고 남편이 모은 자금을 다시 투자에 쓰도록 지지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서로의 희생을 이해했고 서로의 꿈을 믿었다. 농장이 점점 규모를 갖추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그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숨기지 않았다. 씨앗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가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까지 솔직히 알려주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는 유명세를 즐기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똑같이 하루를 시작했고 여전히 소박한 식사를 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정한 본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실에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가 40이 되던 해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이미 성공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대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재산은 눈에 띄게 늘어났고 계좌 잔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커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늘 마음속에 있었고 그 기억이 교만을 막아주었다. 그의 자산은 다양한 분야로 퍼져 있었다. 농장에서 얻은 수익은 다시 농장에 투자되었고 남은 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다. 대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분을 확보했고 지방도시의 토지를 매입해 장기적으로 보유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팔아치웠지만 그는 오히려 더 담대해졌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값싼 가격으로 미래를 사들이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도 그의 생활은 변함없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볼 때면 여전히 할인 코너를 찾았고 아이들과 함께할 때도 사치스러운 취미는 들이지 않았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에게 종종 말했다. 사람이 가난할 때 착했다면 부자가 되어도 착할 것이고 가난할 때 비열했다면 부자가 되면 더 비열해질 뿐이라고.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김대호의 이름은 점차 지역사회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이나 공적인 자리에는 나서지 않았다. 여전히 농부 김씨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그것이 편안했다. 다른 사람들이 화려함을 좇을 때 그는 검소함 속에서 안정을 느꼈다. 돈이 많아졌지만 그것이 그의 태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농장은 더 이상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버려진 땅에서 기회를 보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서 가능성을 키워낸 것처럼 그의 삶 전체가 그런 흐름을 따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까지 절약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가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헐벗은 방에서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던 모습, 아버지가 땀 흘리며 일하던 뒷모습, 그 기억은 그에게 늘 교훈을 주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대호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되지 않았다. 농부이면서 투자자였고 검소하면서도 부유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은행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던 바로 그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진실은 여기에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쌓아왔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원칙과 신념을 지켜왔는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김대호는 이미 거대한 세상을 움직일 힘을 조용히 쌓아올리고 있었다. 김대호는 40을 지나면서 더 큰 도전을 준비했다. 이미 농장과 부동산, 주식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돈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 무렵 한 지역은행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장래성이 없고 이미 보실로 가득 찬 은행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호는 다르게 보았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비웃음 속에서 그는 또 한 번 기회를 발견했다. 그는 은행의 재무 구조를 꼼꼼히 살폈다. 수익은 줄었지만 고객층은 명확했다. 중소상공인과 농민들이 주 고객이었고 그들의 금융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경영진의 시각이었고 전략이 잘못되었을 뿐이었다. 대호는 이 은행을 인수하면 충분히 새롭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결국 그는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해 지분의 40%를 매입했다. 사람들은 또다시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확신했다. 새로운 도전은 쉽지 않았다. 기존 임원들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매달려 있었고 변화에 저항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방향을 잡아갔다.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려한 대기업을 상대하는 대신 소상공인과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었다. 자신이 살아온 길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주요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은 조금씩 달라졌다.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농민을 위한 금융상품이 출시되었다. 고객들은 다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성장은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자 은행은 위기를 벗어나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수익 구조도 개선되었다. 김대호의 선택은 또다시 옳았다. 이 무렵 그는 이미 거대한 자산을 쌓아올린 인물이 되었지만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농장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집은 소박했으며 의복도 변함없었다. 누구도 그가 은행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언론 노출을 꺼렸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길을 걸었고 성과는 수치와 기록으로만 남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불편한 조짐을 발견했다. 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직원이 늘어나면서 점차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상공인과 농민을 존중하며 출발했지만 도심 지점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잘 차려입은 고객들은 환영받았고 평범한 차림의 고객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대호는 여러 통의 민원을 접하게 되었다. 농민이 홀대받았다는 하소연, 고령자가 냉대달랬다는 항의, 소상공인이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 그는 고민했다. 자신이 직접 경영에 나선 것은 아니었지만 은행의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느꼈다. 은행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숫자보다 은행이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그는 단순히 보고서로만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느껴야 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어느 날 오래된 셔츠와 낡은 바지를 그대로 입고 은행의 본점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농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일부러 더 치장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더 꾸미지도 않았다. 그가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그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만약 은행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직면할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고객으로 은행을 방문하기로 했다.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의 눈빛이 그를 스쳐 지나가며 고객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늘은 철저히 한 명의 고객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농사일로 굳어진 그의 삶은 은행 직원들에게는 그저 낯선 손님일 뿐이었다. 김대호는 단호하게 용건을 전했다. 계좌에서 4억 5천만 원을 이체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단순히 돈을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은행의 태도를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주변은 곧 술렁였다. 거액을 이체하겠다는 농부 차림의 노인, 직원들은 당황했고 대기하던 고객들은 흥미와 비웃음을 뒤섞은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김대호는 흔들림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겪을 경험이 앞으로 은행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이제 이 은행은 시험 대위에 올랐다.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본질을 보는지 결과는 곧 드러날 것이었다. 은행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직원들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분위기는 달라졌다. 지점장 박준석이 나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농부 차림의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김대호가 이체를 요구한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고 이를 대하는 박준석의 반응은 마치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는 직원들을 불러내 불필요한 서류 더미를 꺼내오게 했다. 직원들은 지시대로 움직였다. 여러 장의 문서가 책상 위에 쌓였다. 고객 확인 제도라며 설명했고 자금 출처 증빙이라며 첨부 서류를 나열했다.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박준석은 이를 대단히 중요한 절차인 것처럼 강조했지만 사실은 고의적인 방해였다. 그는 고객을 시험 삼아 난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른 고객들도 상황에 끼어들었다. 잘 차려입은 기업가풍 인사들은 기다림에 불만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은 원래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인데 농부 차림의 노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다. 그들은 속삭이듯 조롱했고 어떤 이는 대놓고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중얼거렸다. 직원 중 일부는 불편해했지만 대부분은 지점장의 눈치를 보았다. 그에게 거스르는 것은 곧 자신의 자리와 연결된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은 웃음을 섞으며 절차를 돕는 척했고 고객 앞에서 농부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말을 덧붙였다.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러나 김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이 이미 이런 시선을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용건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체는 오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것이 전부였다. 직원들이 내미는 서류 더미에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차분함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실의 긴장감은 더 커졌다. 일부 고객들은 짜증을 내며 발길을 돌렸고 남은 사람들은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눈길을 고정했다. 은행 내부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 사람을 시험하려는 듯한 태도와 이를 지켜보는 군중의 시선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준석은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농부 차림의 노인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의 권위를 시험하려는 무례라고 여겼다. 그래서 더 많은 문서를 꺼내오게 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며 시간을 끌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을 과시하려 했다. 직원 중 한 명, 아직 젊은 한지원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다. 정말로 이 모든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나설 수 없었다. 지점장의 눈빛이 무거운 압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김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그가 무언가를 확인하자 주변이 다시 술렁였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일주일 전 이미 20억 원을 이 은행 계좌에서 다른 곳으로 이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까지 덧붙였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달라졌다. 직원들의 시선이 서로 교차했고 박준석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순간적인 정적두에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다. 고객들은 더 노골적으로 호기심을 드러냈고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준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절차를 강조하며 오늘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이미 균열은 생겼다. 사람들은 그 농부 차림의 노인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었다. 은행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양극으로 갈라졌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과 조롱을 이어갔고 일부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눈길을 고정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농부 차림의 노인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박준석은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귓가에는 불안한 속삭임이 번지고 있었다. 만약 그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점장의 명령 아래 모든 것은 그대로 진행됐다. 서류는 더 쌓여갔고 시간은 흘렀다. 고객들은 답답함 속에 불만을 터뜨렸고 직원들은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김대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단순히 이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본질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 은행이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고객을 존중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고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졌다. 은행 내부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농부 차림의 노인을 주시하고 있었다. 은행 안은 정적과 웅성거림이 교차하고 있었다. 농부 차림의 노인이 꺼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흔들었고 지점장 박준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때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은행 지역본부장이었다. 그 순간 박준석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통화를 이어가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농부 차림의 노인이 바로 김대호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목소리의 톤은 완전히 바뀌었다. 본부장은 지체 없이 지시했다. 김대호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명령이었다. 박준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농담삼아 내뱉었던 말, 고객 앞에서 보였던 행동이 모두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전화를 들고 김대호 앞에 섰다. 억지로 존칭을 쓰며 수화기를 건네는 손은 굳어 있었다. 김대호는 차분히 전화를 받아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의 말투는 익숙한 이와 대화하는 듯 자연스러웠고 주위의 모든 사람은 숨을 죽였다. 직원들은 귀를 기울였고 고객들조차 고개를 들어 그의 입술을 따라가려 했다. 통화가 끝나자 은행 안의 공기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김대호는 휴대기기를 내려놓으며 자신이 이 은행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조용히 밝혔다. 그 순간의 충격은 컸다.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고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고객들 또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다. 평범한 농부처럼 보였던 인물이 사실상 은행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은 곧바로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조롱과 의심은 사라지고 침묵과 두려움이 남았다. 김대호는 자신이 은행의 지분 43%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했다. 모든 것은 공식적이고 명확했다. 직원들이 직접 시스템을 조회하며 사실을 확인하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박준석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흔들렸고 다른 관리자들 또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 순간 김대호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행의 존재 이유를 다시 일깨웠다. 은행은 화려한 고객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할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민원들을 언급하며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결단이었다. 그는 즉석에서 인사조치를 발표했다. 지점장 박준석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남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은행을 이끄는 사람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차별과 조롱으로 권위를 세워왔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즉시 해임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동안 상황을 방관하며 동조했던 관리자 또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시선이 얼어붙은 가운데 김대호는 뜻밖의 결정을 이어갔다. 직원 중 한 명인 한지연을 새 지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막내급 직원에 불과했지만 이번 상황에서 홀로 의문을 품고 양심을 지켰던 인물이었다. 김대호는 그녀의 태도가 은행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점장이 순식간에 자리에서 물러나고 젊은 직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순간이었다. 고객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은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단순한 금전 거래의 공간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박준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떨렸다. 자신이 수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조롱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 자신의 파멸로 이어지고 있었다. 김대호는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고객 모두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은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돈의 많고 적음이 태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자신이 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부 출신인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기회 덕분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말은 은행 안을 가득 채웠다. 침묵 속에서 울림은 더욱 크게 느껴졌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고객들은 눈빛을 바꾸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은행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김대호는 자리에 앉아있던 이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결정은 내려졌고 새로운 시작이 선언되었다. 그날의 경험은 모두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교훈으로 남았다. 은행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건의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던 지점은 순식간에 정반대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고객들은 말을 잃었다. 해임을 통보받은 박준석은 자리에 주저앉아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관리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또 다른 인물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반대로 한지연은 갑작스러운 지점장 임명에 숨이 막힐 듯했지만 김대호의 결정을 거절하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은행의 미래를 바꾸는 책임을 맡게 된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으나 곧 마음속 깊이 반성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고객을 대하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대호는 은행을 나서지 않았다. 그는 남은 시간을 직원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쪽에서는 변명과 후회가 뒤섞인 목소리가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고객들도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말을 잃었고 어떤 이는 깊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숙였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을. 며칠 뒤 은행 내부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본점뿐 아니라 전국의 지점들까지 파장이 퍼져나갔다. 한지연은 새로운 지점장으로서 직원 교육을 다시 세웠다. 고객을 차별하지 말고 계좌 잔액으로 태도를 달리하지 말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간단한 규정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덕목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직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대호는 은행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지점을 찾아가 상황을 살폈다. 그는 언제나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직원들이 먼저 인사했고 고객들도 존중을 보였다. 놀라운 것은 단순히 그가 최대 주주라서가 아니었다. 직원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모나 신분으로 손님을 구분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은 지력사회에서 새로운 명성을 얻었다. 소상공인들은 편리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노인 고객들도 예전과 달리 따뜻한 응대를 받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지역신문에서는 은행의 변화 과정을 기사로 다루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신뢰를 키워갔다. 한지연은 점차 성장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직원들의 신뢰와 김대호의 후원 속에서 점차 지도자로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존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따라갔다. 해임된 박준석은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다시 김대호를 찾아왔다. 모든 것을 잃고서야 그는 깨달았다.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용서를 구했고 김대호는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준석은 다시 작은 직장에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의 인생 또한 찬찬히 변화해갔다. 시간은 흘러 은행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서며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농민도, 소상공인도, 젊은 학생도, 노인도 같은 미소로 맞이받았다. 김대호는 여전히 농부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아침이면 밭일을 챙기고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주말이면 은행을 찾아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스스로를 특별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다. 단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한 번의 선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널리 퍼졌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졌고 직장인들은 회식 자리에서 이 사건을 떠올리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았다. 단순한 금융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몇 년이 지나 어느 늦은 밤 김대호는 농장에서 일을 마친 뒤 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긴 세월을 떠올렸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서울에서 마기를 하며 공부했던 청춘,
농장을 일구고 은행을 살려낸 세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준 오늘까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부는 계좌 속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남긴 울림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남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작은 존중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삶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 김대호의 삶은 바로 그 증거였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생에서 마주하는 태도와 가치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존중과 배려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가 상대방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느끼신 감정과 생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